살면서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탐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던 날에도 딸아이가 아파 병원 응급실 복도에 혼자 앉아있던 밤에도 김선영은 손을 벌린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를 묻는다면 딱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것이 선영이 지켜온 단 하나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더군요. 선영의 나이는 올해 52였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26에 결혼했고 29의 딸 수진을 낳았고 34세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 이준혁은 과로로 쓰러진 뒤 2달을 버티다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선영은 혼자 서 있었습니다. 6살짜리 딸아이 손을 꼭 잡은 채로. 그날 이후 선영은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떠난 뒤 선영은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잠든 밤이면 선영은 식탁에 앉아 공책을 펼쳤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시험 교재였습니다. 낮에는 아이를 돌보고 밤에는 법령 조문을 외웠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교재에 떨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선영은 공책을 덮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남편이 남긴 돈으로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의 몫은 수진에게 온전히 돌려주어야 했고 선영 스스로 벌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선영이 자격증 공부를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거창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수진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선영은 2번의 시험 끝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합격 통보 문자를 받던 날, 선영은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자는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동네 작은 상가 한켠에 부동산 중개업소 간판을 달았습니다. 보증금은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통장 잔고로 충당했습니다. 간판 글씨도 직접 골랐고 책상 하나에 전화기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계약한 건 없이 하루가 지나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선영은 매일 아침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젊은 과부가 운영하는 집이라며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달랐습니다. 손님이 원하는 걸 끝까지 들었고 발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세는 누구보다 빨리 꿰고 있었으며 계약 조건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져주었습니다. 그렇게 쌓인 신뢰가 입소문이 되었고 입소문이 단골이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선영의 중개업소는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되고 믿을 수 있는 곳으로 자리 잡혔습니다. 하지만 선영이 진짜로 지켜온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 이준혁은 떠나기 전 딸 수진 앞으로 재산을 남겼습니다. 서울 외곽 상가 건물의 지분 절반과 수억 원에 이르는 현금성 자산이었습니다. 준혁은 생전에도 투자에 밝은 편이었습니다. 병상에서도 정신이 들 때마다 서류를 챙겼고 변호사를 불러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 수진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선영은 그 재산에 단 한 번도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생활이 어렵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수진이 아파 목돈이 급하게 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선영은 자신이 번 돈으로만 버텼습니다. 남편 몫은 남편이 지키고 싶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건 아빠가 수진이 미래 지켜주려고 남긴 거야. 선영은 수진에게 그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셀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는 잘 알아듣지 못했던 수진도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 유산은 두 사람에게 돈이 아니라 준혁이 남긴 마지막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런 선영 곁에 늘 최미란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하던 해에 처음 만났으니 벌써 30년이 넘은 사이였습니다. 미란은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빠르고 웃음이 컸으며 어떤 분위기에서도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선영은 그 옆에 있으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수진이 힘들 때도, 사업이 막막할 때도 미라는 늘 선영 곁에 있었습니다. 너는 나보다 더 독하게 살 수 있어. 두고 봐. 그 말이 어떤 날에는 진짜 힘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미란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30년 세월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의 집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아는 사이. 그런 사람을 의심한다는 건 스스로를 의심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어딘가에서 선영이 보지 못한 일들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처음 도박판에 발을 들인 건 3년 전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지인의 권유로 가볍게 시작한 화투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판이 커지면서 미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불법 도박장을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한 번 이기면 2배를 걸었고 한 번 지면 그것을 만회하려 또 걸었습니다. 그렇게 쌓인 빚이 미란의 발목을 점점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박태식을 만난 건 그 도박장에서였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었고 말투가 부드러웠습니다. 처음엔 그냥 같은 판에 앉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늦은 밤 술자리에서 미란의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내 친구 있어. 부동산 중개사야. 남편 죽고도 혼자 꽤 일궈냈지. 술기운이었습니다. 아니면 빚에 쫓기는 불안이 만들어낸 말실수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딸 앞으로 건물도 있고 유산도 꽤 있어. 그 한마디에 박태식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목소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아채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이후 박태식은 미란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선영을 소개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좋은 사람을 알고 싶다는 식으로.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빚 이야기가 나오자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선영을 향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영은 그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창밖을 바라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박태식은 처음부터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능숙한 사람이라는 증거였지만 선영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미란의 소개로 처음 만난 날, 태식은 딱 1시간만 자리에 있다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명함 한 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바쁘실 텐데 너무 오래 붙잡았네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많지 않았고 웃음도 과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 얼굴을 거의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무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태식이 중개업소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동네 매물 좀 알아보려고요. 혹시 바쁘세요? 선영은 자리를 권했습니다. 직업상 손님이었으니까요. 태식은 매물 이야기를 1시간쯤 듣더니 오늘은 결정하기 어렵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저 커피 한 잔 사도 될까요? 시간 괜찮으시면. 선영은 잠깐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태식은 한 달에 2~3번 나타났습니다. 매번 매물 이야기를 꺼냈지만 계약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선영이 일하다 저녁을 걸으면 다음번엔 김밥 한 줄을 들고 왔습니다. 늦게까지 서류를 정리하고 있으면 문 앞에서 노크했습니다. 불 켜져 있길래요. 퇴근은 하셔야죠. 선영은 그런 배려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 슬며시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신경 쓰고 있다는 감각.
선영은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사이 미라는 쉬지 않고 선영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태식 씨 보면 볼수록 괜찮은 사람이더라. 선영아, 너 이제 혼자 살 만큼 살았잖아. 이런 남자 다시 어디서 만나겠어. 진짜로. 선영은 그때마다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미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안 되는 거야? 수진이도 이제 다 컸잖아. 선영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은 올해 28이었습니다. 선영이 혼자 버텨온 세월만큼 수진도 자랐습니다. 더 이상 엄마 손을 붙잡고 우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진이 태식을 처음 본 날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셋이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태식은 수진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지만 수진은 짧게 대답하고 핸드폰만 내려다봤습니다. 자리가 끝나고 태식이 먼저 일어선 뒤 선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 인사는 해야지. 수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 눈빛이 이상해. 뭐가 이상해? 아빠 건물 이야기 나왔을 때 표정이 달라졌어. 엄마는 못 봤어? 선영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한 게 아니야. 나 그냥 느낌이 안 좋아. 선영은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수진이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잃은 아이가 낯선 남자를 경계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선영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진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빠 건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선영은 그 장면을 천천히 되짚어봤습니다. 태식의 표정, 잠깐 멈췄던 젓가락, 그리고 아주 짧게 스쳐간 눈빛.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겠지. 그럴 리 없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태식 씨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 선영아, 너는 어때? 선영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동산 유리창 너머로 가을거리가 보였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쓸려가고 있었습니다. 긴 세월이었습니다. 혼자 버텨온 시간. 수진의 손을 놓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던 날들.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웠지만 그리워할 여유조차 없었던 밤들. 선영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좀 더 보면 안 될까? 미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봐. 근데 선영아, 좋은 사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안 돼. 선영은 그 말에 작게 웃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친구가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서 최미라는 이미 태식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곧 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선영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리고 있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무엇이 들어오고 있는지는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히 치렀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지인 몇 명과 최미란, 그리고 수진이 전부였습니다. 수진은 그날 한복 대신 단정한 검정 원피스를 입고 왔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선영은 딸의 눈이 웃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른 척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박태식은 그날도 다정했습니다. 선영 손을 꼭 잡았고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억지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절제된 다정함이 선영의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고 선영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사는 일은 만나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결혼 후 2달쯤 지났을 무렵부터 태식의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자연스러웠습니다. 살림을 합치다 보면 재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선영도 생각했습니다. 태식이 상가 건물 이야기를 꺼낸 것도 처음엔 그런 맥락으로 들렸습니다. 수진이 명의로 된 건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임대료는 자동이체로 들어오고 건물 관리는 위탁업체에 맡겨두었다고.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또 물었습니다. 지분이 정확히 어떻게 나뉘어 있어요? 수진이 단독이에요? 선영은 짧게 대답하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딘가 불편했지만 부부 사이의 재산을 캐묻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며칠에 한 번. 유산 관련 서류가 어디 있는지, 변호사는 누구인지, 수진이 성인이 됐으니 명예 이전이나 신탁 방식을 바꾸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말투는 늘 걱정하는 척이었습니다. 가족이니까 함께 관리하자는 식이었습니다. 선영은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 무렵 수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따로 자취를 하던 수진이 주말에 들른 것이었습니다. 태식이 외출한 사이 수진은 선영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선영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선영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저씨가 아빠 유산 이야기 자꾸 해?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수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아가면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엄마, 서류 잘 챙겨놔. 그 말이 선영 가슴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선영은 서재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 이준혁이 남긴 유산 관련 서류들을 모아둔 파일이었습니다. 혼인 신고 전부터 선영이 직접 관리해온 것들이었습니다. 변호사 공증 서류, 건물 등기부 등본, 유언장 사본까지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파일 두께가 달랐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서류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건물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유언장 사본, 그리고 변호사가 작성한 지분 확인서. 지분 확인서가 없었습니다. 선영은 파일을 다시 처음부터 넘겼습니다. 2번, 3번. 서랍 안쪽까지 손을 넣어봤는데도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선영이 직접 넣어둔 서류였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파일을 무릎 위에 올려둔 채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태식이 귀가했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렸고 같이 먹었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태식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뉴스를 보다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선영은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서류가 없어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태식이 가져갔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오랫동안 사람을 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부동산 일을 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 숨기는 사람, 계산하는 사람을 수없이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감각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선영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넣었습니다. 지분 확인서 재발급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선영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 지켜야 하는지. 수진이 태어나던 날 준혁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딸은 우리가 지키자.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너지기에는 아직 일렀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고 지켜야 할 것들이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선영은 코트를 집어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선영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오는 길, 선영은 차 안에서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지분 확인서는 재발급받았습니다. 서류는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서류 한 장이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그것을 누가 가져갔는지 스스로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 선영을 짓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가 싫었습니다. 처음 드는 감정이었습니다. 선영은 평생 집을 향해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날에도 집 문을 열면 수진이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집 안에는 자신이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영은 달라졌습니다. 태식 앞에서는 평소와 같은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밥을 차렸고 웃었고 짧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눈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어떤 서랍을 열었는지, 외출 시간이 언제인지, 누구와 통화하는지. 선영은 조용히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일부가 없어졌었다는 것, 재발급은 받았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서류는 집 밖에 보관하겠다는 것. 수진은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어? 선영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저녁 예고 없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선영이 좋아하는 두부찌개 재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태식은 그날 늦게 들어왔습니다. 셋이 함께 밥을 먹었고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조용했지만 이번엔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설거지를 하면서 선영 옆에 서서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같이 볼게. 선영은 대답 대신 수진 손을 한번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선영은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 작은 방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쓰는 서재였습니다. 선영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식이 통화 중이었습니다. 선영은 숨을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서류 넘길 수 있어. 딸명이라 복잡하긴 한데 방법은 있어. 선영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통화 상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작고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최미란이었습니다. 선영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최미란이 선영의 재산 정보를 태식에게 넘긴 것은 처음 소개하기 훨씬 전부터였습니다. 건물 지분 규모, 유산 금액, 변호사 이름까지. 선영이 친구에게 편하게 털어놓았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태식의 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태식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접근 방식을 설계했고 미라는 그 옆에서 선영의 판단을 흐렸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선영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기고 눈은 천장을 향했습니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면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걸 선영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상상할 수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그것도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적어도 낯선 사람이 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미라는 달랐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 병원 복도에서 손을 잡아준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이 아플 때 밤새 함께 있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선영이 가장 무너져 있을 때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시간 내내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그 시간 내내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눈을 감고 죽은 준혁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서류를 챙기던 손. 수진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그가 그토록 애써 남긴 것을 지금 두 사람이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선영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졌습니다. 슬픔이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차갑고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그 감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홀로 중개업소 문을 열던 날 아침에도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던 날 밤에도 느꼈던 감각이었습니다. 버텨야 할 때가 됐다는 신호였습니다. 선영은 다음 날 새벽 일찍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볼 수 있어? 수진의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응. 어디든. 선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이불을 걷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헬스케 보였지만 무너진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지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수진을 위해 남긴 것을 자신이 지켜야 했습니다. 30년 우정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배신을 반드시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선영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올렸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선영은 두 손으로 컵을 감쌌습니다.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부터였습니다. 선영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일은 조용해야 했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실수가 생기고 실수가 생기면 상대에게 기회가 돌아간다는 것을 선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일을 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중요한 계약일수록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과 처음 마주 앉은 날 아침, 선영은 전날 밤 들은 내용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은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만 무릎 위에서 조용히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선영이 말을 마쳤을 때 수진은 창밖을 한번 바라보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처음부터 알았어. 선영은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옳았습니다. 처음부터 옳았습니다. 그런데 선영은 그 말을 예민하다고 흘려들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선영은 먼저 할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해줄 수 있어? 수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응.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역할을 나눴습니다. 선영은 태식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관련 대화가 나올 때마다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태식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걱정하는 척, 가족인 척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말들이 하나씩 녹음 파일 안에 쌓였습니다. 수지는 따로 움직였습니다. 태식의 이름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결문 공개 열람 시스템에서 태식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중년 여성이었고 수법은 비슷했습니다. 신뢰를 쌓은 뒤 재산 관련 서류에 접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자료를 출력해 선영에게 건넸습니다. 선영은 서류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 남자가 처음부터 무엇을 노렸는지, 최미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계좌 흐름이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최미란이 태식에게 정보를 넘긴 대가로 돈을 받은 정황이 있었습니다. 선영은 최미란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태식을 소개한 직후 시작된 갑작스러운 안부 연락들. 선영의 재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유도한 대화들. 되짚어보니 전부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보였어야 했는데 선영은 믿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을 믿었습니다. 선영은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서에 간 건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지 3주가 지난 뒤였습니다. 담당 형사는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영이 준비해온 녹취 파일, 판결문 자료, 문자 내역, 계좌 정황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수사 진행하겠습니다. 선영은 경찰서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린 날이었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발걸음이 오랜만에 가벼웠습니다. 수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태식은 첫 조사에서 능청스러웠습니다. 팔짱을 끼고 앉아 형사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재산 이야기를 나눈 것뿐이라고 무엇이 문제냐고. 목소리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자리에 익숙한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형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서류 넘길 수 있어. 딸명이라 복잡하긴 한데 방법은 있어. 태식의 목소리가 조사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식은 그 순간 팔짱을 풀었습니다. 시선이 테이블 위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말이 없었습니다. 사라진 서류가 자신의 짐 안에서 발견됐다는 말에도, 전과 기록이 제시됐을 때도, 최미란과 주고받은 돈의 흐름이 나왔을 때도 태식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최미란은 달랐습니다. 조사실에서도 울었습니다. 빚이 얼마나 됐는지, 사채업자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자신도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형사가 선영의 녹취 파일을 틀었을 때도 최미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듣기 싫다는 듯이. 자신이 한 말을 자신이 듣기 싫다는 듯이. 그리고 조사가 끝난 뒤 경찰서 복도에서 선영과 마주쳤습니다. 최미란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영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선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선영아, 나도 방법이 없었다고. 빚이 얼마인지 알아? 내가 얼마나 쫓겼는지 알아? 미라는 목소리를 떨며 눈물도 흘렀습니다. 30년을 봐온 얼굴이 그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영은 그 눈물이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빚에 쫓겼으니 어쩔 수 없었다고. 자신도 힘들었다고. 그 말 속 어디에도 선영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없었습니다. 죽은 준혁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최미란이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선영은 계속 얘기했습니다. 내가 못 도와줬겠어? 30년 친구인데. 최미란의 입이 닫혔습니다. 근데 넌 말하지 않았잖아. 선영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나한테 손 벌리기는 싫고 내 딸 것 가져가기는 괜찮았던 거야? 최미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이가 죽으면서까지 수진이 챙긴 거 알잖아.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남긴 건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 선영의 눈이 처음으로 붉어졌습니다. 왜 죽은 사람 마음까지 짓밟았니?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최미란은 고개를 숙이더니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선영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소비할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30년 우정에 대한 슬픔은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치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는 데는 몇 달이 걸렸습니다. 태식과의 혼인 관계는 법적으로 해소되었습니다. 딸명의 재산은 처음부터 건드려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라졌던 서류는 태식 짐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원본을 확인하고 선영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선영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준혁이 마지막 힘을 다해 만들어둔 것이었습니다. 봄이 왔을 무렵, 선영은 다시 부동산 문을 열었습니다. 겨울 내내 문을 닫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 봄 아침은 달랐습니다. 환기를 시키고 화분에 물을 주고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햇빛이 깨끗하게 닦인 유리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그 빛 안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상처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밀한 생각이 나는 날이 있었습니다. 태식 얼굴이 꿈에 나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그렇게 오래 눈치채지 못했는지 스스로를 탓하는 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영은 그 감정들과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오게 두고 지나가게 두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 왔습니다. 그냥 엄마 얼굴이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중개업소 안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한참 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유산은 결국 엄마가 지킨 거야. 선영은 찻잔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말이 맞았지만 선영은 조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지킨 것은 서류가 아니었고 숫자도 아니었습니다. 준혁이 마지막으로 남긴 마음이었습니다. 수진을 향한 말로 다 하지 못한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지켰습니다. 선영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크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입끝이 올라가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수진이 그것을 보고 따라 웃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봄볕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꽃향기가 실려왔습니다. 선영은 그 모든 것을 천천히 느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오후였습니다. 부동산 전화가 울렸습니다. 선영은 찻잔을 내려놓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선영 부동산입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살아있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